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집 밖을 나와서 동네 작은 공원에 가보시어요. 곳곳마다 연산홍, 철쭉, 쌀이나무 꽃들이 한창입니다. 이제는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데요. 참 보기 좋습니다. 한때는 마음까지 마스크를 쓴 것처럼 막막했던 코로나였죠. 이 질병에서 조금씩 풀려나고 있는 것 같아 참 행복합니다. 이 계절엔 이양아님 수필 실록 예찬 한 귀절이 생각나네요. 나날이 푸르러지는 이 산 저 산.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 속으로 가시면 사방이 꽃들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실록입니다. 녹색 색깔들이 어느 하나 같은 게 없이 참 아름답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연 속에서 평온한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렌토가 엔진을 단 것처럼 힘이 난답니다.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2화 의사의 반란, 저자는 신우섭 님이고요.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의사의 반란 제2부에서는요. 책의 중간부인 3장부터 마지막인 6장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소제목 암은 병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제 상식을 엎었고 참 좋았습니다. 암이라는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게 몸의 부족한 부분을 도우려고 생겨난 독종 세포라는 것,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또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면 사라지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책 속에서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 현미밥을 먹자라는 이야기가 페이지 111쪽에서 114쪽에 걸쳐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식사법에서는 현미밥과 채소로 이루어진 식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현미밥을 먹어야 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에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20쪽부터 123쪽까지는요.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일반 상식으로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죠.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라는 책의 내용 꼭 한번 접해 보시길 권하고요. 페이지 128쪽부터 132쪽까지는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은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언제부턴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배설되거나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약 2리터이므로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먹다 보면 여러 증상들이 생깁니다. 첫째는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의 희석 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금방 배가 부르지만 제대로 씹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금방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물을 자주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변 색깔이 맑아야 한다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는데 소변은 노란 것이 정상입니다. 소변에서 그냥 물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만 빠져나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에서도 사구체를 통과했던 물과 노폐물이 소변이 될 때 물은 다시 체내로 흡수되어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물을 많이 마셔서 낮 시간뿐 아니라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야간요가 생기는 것인데요. 밤에 자다가 서너 번, 아니 그 이상의 소변 보기 위해 깬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로 자다가 소변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을 줄여야 합니다. 또 물이 많은 음식, 즉 생채소나 생과일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섭취를 늘려주면 우리 몸이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거꾸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물만 잔뜩 먹으라고 하니 자다가 소변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고혈압, 당뇨병보다 많은 것이 야간요로 나왔던 것도 기억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에 소변 보는 분들은 당장 물을 줄이고 소금 섭취를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다 깨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상쾌한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끓일 때도 양동이에 물을 끓이려면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만 작은 냄비라면 약간의 열로도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을 올리기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밤에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차갑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물부터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따뜻한 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 물이 잔뜩 있어도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에너지화 되지 못합니다. 즉, 세포 속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지만 실제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셨는데 갈증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소금을 약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데 바로 이 소금이 세포 속으로 물을 넣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심하게 해도 갈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평상시 세포 속에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 때의 섭취하는 수분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하루 종일 물 한 잔 마시지 않고도 살아가게 됩니다.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을 많이 마시면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심해집니다. 당뇨병 환자를 예로 들면 당뇨의 특징인 타갈, 다음, 다뇨가 생기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주로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달아지다 보니 당뇨병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새콤달콤한 음식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대사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 요리인 궁중요리책의 레시피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달게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설탕이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설탕 대용품인 올리고당이나 슈크랄로스 등이 시판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음식에 넣어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권하는 업체들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음식에서 단맛을 내는 데에는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수박이 잘 안 익어 맛이 없을 때 소금을 뿌리면 좀 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토마토에도 소금을 찍어 먹으면 훨씬 달아지고 감자도 소금과 같이 먹으면 더욱 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먹으면 식자재 그 자체의 맛을 느끼게 되어 음식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입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름이 물에 녹지 않는 것처럼 물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우리 몸의 노폐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몸에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이 적게 쌓이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세포가 건강해지면 갈증도 없어져 물을 마시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물로 씻자. 진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차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놓아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들고 차가운 곳에 가면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고 아프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지고 배를 만져보면 돌덩이 같은 것이 뭉쳐져서 잡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은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복부입니다. 배가 따뜻해야 하는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식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살펴보면 항상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항상 따뜻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쓰는 순간에는 몸이 편하지만 따뜻한 물은 몸에서 열을 빼앗아갑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겨울철에 사우나 같은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우나에 있을 때는 몸이 편안해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항상 있을 수 없기에 사우나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떨리고 추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따뜻한 곳에 있으면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열을 배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 춥기는 하지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샤워할 당시에는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덜덜 떨리고 힘들어도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몸에서 열이 나 추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열을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춥다고 창문 닫고 난방을 하면서 따뜻한 물만 사용하게 되면 분명 우리 몸은 더욱더 차가워지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질병이 생깁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부터라도 찬물로 샤워하라고 권하면 대부분 어떻게 찬물로 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본인은 찬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온몸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질병을 치유하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찬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자주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식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찬물로도 샤워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이죠. 병원에 오는 분들은 많은 경우 체온이 낮아져 있습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모두 배가 차고 손발이 차갑습니다. 이분들은 추운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식사를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면 차가운 물로 씻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6년 동안 앓고 지금은 뱀 같은 변을 하루에 한 번 보신다고 자랑하는 50대 남자분은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에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찬물 샤워가 기다려질 만큼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면서 눈 쌓인 겨울산에 올라 우통을 벗고 하얀 눈을 맨살에 문지르며 짜릿한 쾌감에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큼 몸이 따뜻해지고 체력이 강해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난방이 되지 않는 2층 다락방에서 지내며 뜨끈뜨끈한 아랫목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오기도 했지만 겨울에 찬물로 씻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열을 내는 기전을 알고 나서 저 스스로 차가운 물로 씻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영하 10도를 한참 밑도는 아침에도 차가운 물로 씻는 것이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오면 온몸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몸이 사력을 다해 가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 순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던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는데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 들어오는 가족이 약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 구석구석 쌓여있던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암제 같은 약을 썼던 환자들에게 더 잘 나타나곤 합니다. 1년 365일 내내 찬물로 샤워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이 상쾌해지실 것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찬물로 씻어야 하는지 읽어드렸고요. 페이지 137부터 140까지는요. 창문을 열자. 이 글에서 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하는지, 아무리 추울지라도 왜 코끝에는 신선한 바람이 필요한지 등의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4장에서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토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요,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환상 같은 이야기죠.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병은요, 고혈압, 당뇨 합병증,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간경화, 심근경색증, 정신분열증, 파킨슨 병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3부터 288까지인데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이 공식적인 사망 원인 1위가 된 지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암은 죽음을 부르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암을 정복하는 것을 수명 연장으로 여겨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대형 암센터가 곳곳에 생겼고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암 또한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암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도 암으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은 우리 몸에서 왜 생길까요? 앞에서 저는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암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분열을 통해 손상되고 낡은 세포를 대체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세포 분열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 속에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야 되고 이런 혈액이 잘 전달되어야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암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의사는 암이 생긴 것을 발견했을 때 현대의학의 대표적 치료 방법인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택하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었더니
암이 사라졌다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무엇일까요? 암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암이 발견된 사람들에게 암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수술과 독한 약들과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암의 3대 치료법은 모두 혈관을 망가뜨려 암세포에 혈액이 가지 못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현대의학은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입니다. 암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몸이 살기 위해 생기는 것이므로 에너지가 넘치는 혈액이 잘 돌게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안 되게 하는 치료가 여러 곳의 독종 세포를 더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이 들어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한 암은 자연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망 순위를 보면 자연사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는데도 말입니다. 70대, 80대에 암을 발견한 경우 안타깝지만 회복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암이 생겼다고 해서 신체 조직을 잘라내고 항암제를 투여받아 몸을 망가뜨리면 가족과 달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짧아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정작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형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보다 병원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암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암이 40대, 50대는 물론 20대, 30대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등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행하는 치료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수술한 뒤 수십 회의 항암제를 투여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지만 또다시 재발하는 암세포로 인해 좌절하는 환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성공한 기업가들도 암 치료를 받다 죽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의 치료 기술로는 죽음을 늦추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된 원인은 암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암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는 분명 나를 살리려는 몸의 반응이므로 암을 없애려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절대 암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서 생긴 것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합니다. 암세포는 특별히 심한 증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상에 대한 검사를 받다가 암을 발견하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 인해 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어 병원에 갔다가 내시경으로 발견하거나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에 갔다가 방사선 촬영을 하며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대다수는 조기 검진을 하다가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갑상선암이 최근 발생률 1위로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암을 제거하기 위해 암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이런 조기 발견으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세포독으로 개발된 항암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투여받아도 생명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체력이 고갈되어 암까지 생긴 사람들에게 투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으로 조기 치료하여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고 평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조기 치료를 하면 암이 있는 나이 드신 분보다 더 빨리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 한쪽에서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독한 치료는 생명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암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지면 암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암은 내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생기는 암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치유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서는요. 저자는 세상 모든 질병과의 유쾌한 한판성을 바라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9부터 페이지 294쪽까지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어느 것을 읽어드리고 어느 것을 빼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자나 출판사가 다 100% 읽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두고두고 시간을 두고서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염려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질병 분야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아토피나 피부에 관심을 두고 있을 테고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본인의 혈압이나 당뇨를 걱정하고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불면증, 기타 등등. 우리 몸이 참으로 오묘하고 복잡한 하나의 유기체다 보니까요. 아마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렌토에서 건강에 관련된 책, 의사의 반란 골라서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는지요?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움직여 나가는 유튜브 채널 렌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렌토도 책에 나온 내용처럼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좋은 소금을 하나 사서 매일 먹어볼까 해요.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요. 늘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렌토입니다.